예, 계속해서 우리 16절 문제 11번 가산세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보면 주택액은 2015년 1월 1일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2016년 3월 30일에 신고 납부한 후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2016년 9월 15일 수정신고 및 추가된 세액을 납부하고자 한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2015년 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 시 추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얼마인가? 단 가산세 계산 시 부당 과소신고와 일반 과소신고를 구분하지 않고 다 그냥 일반으로 하겠다. 부당은 40%까지 나오거든요. 이게 다 국기법에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것은 아니다.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최대 이제 50%까지 감면되는데, 이제 그거는 문제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하면 감면이 안 되는데, 그런 건 고민하지 말자는 거죠. 보면 양가로 1번에 당초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이 산출세액이라고 해서 과세표준이 2억 2,500이었고 산출세액은 2,500이 나왔는데요. 자, 우리 누락된 거 좀 봅시다. 누락된 거. 첫 번째, 매출 누락했네요. 두 번째, 매출 원가도 같이 누락됐나봐요. 세 번째, 접대비 한두 초과했네요. 네 번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과소계상했네요. 결론적으로 누락된 금액이 총 2,500이네요. 그러면 수정과표. 그러면 수정산출. (3,000이네요) 과거에는 얼마 냈냐면, 과거에는 얼마 냈어요? 2,500 냈죠? 그러니까 일단 1. 본세 증가. 2. 가산세.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금 내가지고 가산세 내는 것은 언제나 과소신고하고 납부불성실에 붙어 다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신고한 거 이번에 더 신고해야 하니까 과소신고 가산세, 조금 납부한 거 더 내야 하니까 이번에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죠. 참고로 이 문제는 특이하게 3월 30날 신고했으니까 3월 31일부터 4월 1일, 4월 2일 해서 언제 수정신고했냐면 9월 15일날 수정신고했는데, 이 날이 얼마냐면 총 168일? 168일인가 봐요. 그래서 168일 동안 조금 낸 거, 이 500만원 조금 낸 거에 곱하기 168일 동안에 곱하기 0.03%를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25만 2천원이 일단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계산하셔야 돼요. 과소신고 가산세는 우리 이 문제에서 일단은 부당은 없다고 했으니까 다 일반 과소신고가 되고요. 우리 새로운 산출세액이 3천만원이니까 3천만원에 곱하기 새로운 과세표준이 2억 5천이고요. 2억 5천 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과소신고를 2,500을 덜했죠. 2,500을 덜했고요. 여기에 10%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1 빼기 50%. 왜 1 빼기 50%인지 아시겠죠? 이거 지금 3월 말에 했으면 9월 말까지만 하시면 6개월인데 6개월 안쪽에 했으니까 가산세가 절반이 감면돼서 이게 얼마 나오냐면 15만원 나오군요. 15만원. 맞죠? 그래서 이 두 개 더하면 가산세 증가가 40만 2천원이 나와서 문제에서 본세하고 가산세 합계 얼마 더 내냐고 했으니까 540만 2천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17절 보시면 기타 법인세의 납세 의무죠. 여기에는 비영리법인의 납세 의무랑 비영리법인 납세 의무도 요새 중요해지고 있고요. 갈수록 그 다음에 청산소득까지 해서 크게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영리법인 보시면요. 비영리 내국법인의 정의가 동그라미 1번 민법에 따른 학종자 아시죠? 학술 종교 자선. 그 다음에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거고요.
2번에 보시면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 새마을금고 같은 것은 제외하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3번에 국기법에서 배우시는 국세개헌법에 따라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법인 중에서 우리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세금 문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으로 내려오시면 비영리 외국법인인데 외국 법인 중 외국의 정부, 지자체, 단체, 그 다음에 비영리 법인인데 대표적인 게 오른쪽 세로에 홍콩관광청 한국지사라고 되어 있네요. 2번 내용 보시면 비영리 법인의 납세 의무인데요. 일단 납세 의무는 이거는 첫납이었죠. 첫날, 법인세 첫날. 납세 의무, 각소,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 청산소득은 없고요. 나머지는 영리법, 비영리 법인이라고 해도 과세 의무가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비영리 법인은 여기 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수익사업소득이 제일 중요하죠. 왼쪽 세로에 사업소득, 금융소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자, 우리 가운데 세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오른쪽 세로의 비수익사업이 더 중요한데요. 우리 사업소득은 작물재배업이고요. 연구개발업, 그 다음에 유치원과 학교사업, 사회복지사업 등 소득세에서 사업소득 비과세 되는 것들하고 내용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은 볼 필요 없고요. 양도소득이 아주 중요한데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우리 양도소득을 비수익 사업으로 봐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 대박이죠, 대박. 이거 대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대, 제가 연대는 안 나왔지만 연대 상경관인가요? 무슨 관인가요? 우리 왜 CPA 준비생들 많은 그 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연대에서는 고유목적 사업에 쓸 거라고요. 이게 연세우유를 파는 건물이라면 수익사업소득에 쓰는데 이건 당연히 고유목적 사업소득에 쓰죠. 신촌이 비싸잖아요. 신촌 비싸죠. 이거를 연대가 한 30년 전에 100억에 지었다면 지금은 한 500억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거 파시면 양도차익이 무려 400억 나옵니다.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낸다니까요. 왜냐면 고유목적 사업에 3년 이상 써버렸으면 이거는 정말 대박입니다. 세금을 안 냅니다. 여러분 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번에 땅을 팔려고 하는데 엄청난 시세 차익을 지금 나오게 됐습니까? 그러면 시세 차익 나오는 건 기분 좋지만 세금 낼 일이 아깝잖아요. 빨리 학교재단을 만드시거나 뭔가 종교사업을 하셔가지고 그걸 고유목적에 3년 동안 쓰시면 그 다음부터 세금을 안 내요. 정말 대단하죠, 이거는요. 자, 근데 꼭 표시해보면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 관리 등을 위하여 관람료, 입장료 수입 등 부수 수익이 있으면 안타깝게도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봄. 안타깝지 않네? 안타까운 줄 알았더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예의 동그라미 5번을 보시면 돼요. 요 Y대가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박물관이 설마 수익사업이겠어요? 학교 박물관 가보셨어요? 되게 허접하잖아요. 별거 없거든요. 근데 거기 청소비나 관리비 내려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입장료를 1,000원을 받아버렸어요.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죠. 야, 이거 괜히 받았구나. 왜냐면 박물관은 원래 고유목적 사업인데 이거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입장료를 1,000원을 괜히 받은 거죠. 그러면 수익사업으로 둔갑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그 건물을 팔면 양도차익을 세금을 안 낼 수가 없거든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후에 얘가 비수익 사업이고요. 고유목적 사업에 3년 이상 사용했고 일부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더라도 입장료 받은 거 이 정도는 그냥 시설 유지 정도 차원이니까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해하신 거죠? 이거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3번 네모의 구분경리 보시면 결론적으로 고유목적 사업하고 수익사업을 구분해야 어느 쪽은 세금을 내고 어느 쪽은 세금을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의 구분경리 보시면 양가로 1번 구분이 되는 경우라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해당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문제는 구분이 안 되는 건데 반가로 1번의 공통자산부채라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부채는 그냥 수익사업 자산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공통입금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수익금액 매출액에 비례해서 안분계산하라고 되어 있고요. 공통송금은 업종이 동일하면 수익금액 매출액에 비례해서 안분계산, 업종이 상이하면 개별 송금에 비례해서 안분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자산의 전출입이죠. 비영리 사업 자산에서 수익사업 자산으로 자산이 전출돼 버리면 수익사업의 자본 증가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거꾸로 수익사업에서 비영리 사업으로 자산을 전출했으면
이거는 원칙적으로 기부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학교 사업 쪽으로 자산을 옮기면 이거는 원칙적으로 기부금입니다. 근데 수익사업 소득금액을 초과하면 이거는 자본의 감소로 보고요. 동그라미 2번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 설정됐으면 다행히도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의 사용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4번 내용 보시면 비영리법인의 과세 방법인데요. 일단은 수익사업 소득은 일반 영리법인하고 똑같으니까 너무 고민할 필요 없고, 양가로 이번에 과표 신고 특례라고 해서 이자 소득하고 투자 신탁의 이익은 법인세 과표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이거 주고받을 때마다 원천 징수할 테니까 그걸로 분리과세 종결이 가능하고요. 양가로 3번에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인데 비영리 내국법인은 자산 양도소득, 토지나 건물이나 주식 이 있는 경우에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납세 의무를 가벼이 해줍니다. 1번 그냥 얘도 끝까지 일반 영리법인처럼 과세표준을 FM대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요. 2번 마치 개인처럼 양소세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소세 신고납부 절차를 준용해서 법인세로 내는 매우 독특한 방법이 있죠. 이때는 법인세 과세표준 생략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비영리 내국법인이 땅을 팔았는데 일단은 고유목적 사업에 3년 이상 썼으면 세금을 안 내는데 2년밖에 안 썼거나 아니면 수익사업에 했으면 요거 세금 내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법인세로 그냥 똑같이 내시는 방법, 두 번째 개인처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빼주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줘가지고 세율급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자기가 유리한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양가로 4번에 기타 특례에는 무기장가산세 적용 배제, 필수적 첨부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 배제, 기장의무 배제 같은 것들이 있죠. 자, 문제 풀어봅니다. 386페이지에 1번 문제 풀겠습니다. 비영리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 의무 및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맞죠? 2번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챕터 제일 앞에 나왔었죠. 3번 고유목적 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나 관람료 등의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아니라니까요. 관람료 정도는 괜찮다고요. 그래서 3번이 오답이고요. 4번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32조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은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맞는 소리고요. 5번 비영리 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규정에 의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것도 맞는 소리죠. 2번 문제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2번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송금으로 계산하면 이자소득의 100%죠. 이거는 11절에선가 준비금에서 배웠죠. 50%가 아니라 100%. 3번 비영리 내국법인은 주식 또는 신주 인수권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 각소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죠. 요건 있습니다. 4번 비영리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비영업대금 이익 제외하고 투자신탁 이익은 포함으로써 법인세법에 따라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끝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5번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할 의무가 꼭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분리과세로 끝나니까요. 자, 우리 넘겨서 청산소득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산소득 388페이지의 1번 네모의 청산의 정의 및 절차인데요. 이건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써먹으려고 그려놓은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정상 영업 절차, 해산 절차, 청산 절차가 굳이 뭔지는 아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제가 그 검은색 음영 박스에 해산 등기 이름 뭐고 자녀재산 과외 학적 이름 뭔지를 제가 다 해놨으니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만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주 정도는 기억해야 하는데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 변경의 사유.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은 회사가 청산되기 위한 단계가 아니라 그냥 조직만 단순히 변경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조직 변경이기 때문에 청산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3일회계법인 같은 경우도요. 지금 용산에 있는 우리 때는 국제센터 빌딩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LS 용산 빌딩이라고 하죠. 이게 28층까지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를 3일회계법인이 쓰고 있는데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전년도 실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따라서 그 내부적으로 막 이사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직 변경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3일을 5년 다니면서 팀 이름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BU, 비즈니스 유닛이라고 우리 경영학에 나오죠. BU5, 5본부였다가 그전에는 뭐 INT 9본부인가 7본부라고 했다고 해요. INT가 인터내셔널, 즉 국제본부의 약자였다고 하죠. 우리 본부를 유명하게 빛낸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권호상 회계사라고 합니다. 그때는 그냥 일반 회계사였다고 하죠. 강사는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 팀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를 겪어서 나가가지고 강의를 했다고 하죠. 아무튼 예전에는 INT라고 불렀다고 하고 저희 때는 BU5, 제가 나오기 전에는 무슨 감사 3본부, 무슨 세무 몇 본부에서 계속적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3일 같은 경우도 아주 역동적인 조직이어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조직 변경을 하거든요. 이 조직 변경이 청산인가요? 완전 엄한 소리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 변경하는 경우, 3번에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이 법무법인 유한으로 조직 변경하는 경우, 그 다음에 관세사법에 따라서 관세법인으로 조직 변경하는 경우, 변리사법에 따라서 특허법인 유한으로 조직 변경하는 경우, 올해 하나가 추가됐는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협동조합으로 조직 변경하는 경우, 이런 건 당연히 청산이 아니라는 소리죠. 자, 우리 389페이지 2번 내무에 청산소득 관련 규정이라고 해서 요거 계산 문제 정도는 풀 줄 아셔야 돼요. 보면 양가로 1번의 과세표준은 회사가 종결되면 자녀재산가액 빼기 자기자본 총액, 회사가 계속된다면 그럴 확률은 좀 낮은 편인데 자녀재산가액의 분배액 빼기 자기자본 총액이니까요. 두 박스는 거의 대동소이한 거죠. 세율은 일반적인 법인세율과 동일하니까 아시겠지만 2억까지는 10%, 200억까지는 20%, 200억 초과하면 22%입니다. 양가로 3번의 신고납부인데 확정신고는 자녀재산가의 확정일부터 3개월이에요. 제가 그래서 해산등기일이 아니라고 써놨고요. 이제 그런 걸 궁금해할까봐 앞 페이지에 어떤 게 해산등기일이고 어떤 게 자녀재산가의 확정일인지 제가 다 써놨죠. 그렇죠? 그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화살표 보시면 청산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을 때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반가로 이번에 중간신고납부인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 중간예납 신고도 하십니다. 대단하죠? 자녀재산가의 확정 전에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해버리면 그 분배한 날부터 한 달 안에 중간신고, 2번 해산등기일부터 1년까지 자녀재산가액이 확정이 안 되면 1년 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 중간신고라는 걸 합니다. 양가로 4번에 기타 규정 보시면 납세 의무가 있는데요. 해산이나 합병으로 소멸하는 영리내국법인만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고요. 비영리법이나 외국법인은 이런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상법의 규정에 의한 조직 변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 및 경정은 그냥 일반 각소를 그대로 준용하시면 되고, 징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부 일부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세무서장은 미납세액을 납부기한 지난날부터 2달 이내에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상금 보시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징수에는 가상금하고 중가상금은 적용하지 않죠. 안 그래도 망하고 있는 회사한테 뭐 이런 거 적용하면 좀 너무 가혹하죠. 자, 우리 주 1번하고 주 2번이 계산 문제 대비해서 좀 나와 있는데요. 자녀재산가액은 해산 등기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그게 남은 자녀재산가액이에요. 콧표시 보시면 자산의 평가를 할 때 추심이나 환가 처분한 날의 현재 금액 또는 추심이나 환가 처분하기 전에 분배하면 시가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시가 개념으로 갑니다. 자녀재산가액은요, 회사 망하는 날 주주들한테 회사 남아있는 자산부채를 다 팔아버려가지고 그 나온 돈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 2번의 자기자본 총액은 박스에 보신 것처럼 원래 처음 자본금 있죠? 자본금에 세무상 잉여금, 잉여금이라 하면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다 들어가고요. 회사에 유보 남아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까지 해서 세법상 자본을 늘려놓고요. 그 다음에 세무상 이월결손금, 이거 발생률도 제한 없다고 몇 번 얘기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인세 환급액이 있다면 청산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환급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자본이 올라갈 테니까 이렇게 법인세 환급액까지 더하도록 하고 있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 제가 해산 및 청산 관련 각종 세무상 문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것도 이제 궁금하신 분들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의 금액은 얼마인가를 물어본 이제 기출문제인데요. 자, 보시면 일단은 자녀재산가액과 자기자본을 구해서 빼주시면 간단하죠.
자, 자산가액은 자산에서 부채 빼면 되고요. 자기자본은 납입금에서 플러스 잉여금 마이너스 2월 결손금 플러스 법인세 환급. 참고로 잉여금은 다시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유보. A는 15기 사업연도에 해산하기로 결의하고 청산 절차에 착수하였다. 가슴 아프군요. 자산은 어디 보자. 그냥 장부가액으로 1억, 부채는 장부가액으로 3천. 그러면 자녀재산이 7천인가요? 그건 장부가액이고. 양가로 이번에 15기 말 현재 세무상 이월결손금 보니까요. 3기에 발생했습니다. 500인데 400은 써먹었으니까 100 남았죠? 그 다음에 12기에 발생했습니다. 300 남았죠? 더하면 400이에요. 이거는 예전 거든 지금 거든 상관없이 무조건 써먹으라고 그랬죠? 3번 15기 말 현재 세무조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번 토지 취득세와 관련해서 송금물산이 100으로 세무조정한다고 있대요. 2번 건물의 감가상각비와 관련해서 13기에 시임 부주객이 80만원 발생했고요. 15기 초 전기 2월된 상각부인 누계액은 150이래요. 시임 부주객이야 그냥 무시하는 거고. 정상기간 중 국기법에 따라서 140만원 환급받았으니까 이만큼 나중에 자본이 늘 거예요. 5번 토지하고 건물은 각각 4천하고 1억으로 환가됐으니까 자산의 시가는 1억 4천입니다. 그리고 부채는 3천이니까 결론적으로 1억 1천. 그 다음에 6번 A는 최초 사업연도 15기 사업연도까지 합병 분할과 관련된 것은 없고 관련 법률에 따라서 회생계획 인가 또는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하고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 자본잉여금이 없네. 이건 없고 이익잉여금이 2천이에요. 그리고 100에서 150 더하고 400 빼고 140 더하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납입금은 5천만 원이죠? 6,990만 원이 나와서 4,010만 원이 청산소득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풀 수 있죠? 자, 392페이지에 마지막으로 기타 법인세, 기업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번에 개정됐죠? 말문제 정도 출제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개요가 뭔지는 개정세법에서 설명드렸는데 뭐 이 강의 들으신 분들은 개정세법을 안 들을 수도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죠. 요새 경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너네가 이익이 남으면 이걸 회사 내부에만 가지고 있으면 돈이 안 돌지 않냐. 이걸 밖으로 돌려라. 첫 번째 어떻게 돌려야 한다? 투자로 돌려라. 두 번째 배당으로 돌려라. 세 번째 임금을 증가시켜서 돌려라. 투자, 배당, 임금으로 돌리셔야 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얼마나 돌려야 합니까? 다 기준이 있죠. 너네 회사의 시장 평균 돌리는 금액이 1,000만 원이면 너네는 1,000만 원까지는 돌려라. 그 시장 평균보다 못 돌리면 못 돌린 금액의 10% 또 세금을 물리겠다. 이게 올해 시행되기 전에 이중과세라고 해서 아주 말이 많았거든요. 그만큼 사회에서 떠들썩했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은 높은 편입니다. 자, 양가로 1번 개요볼게요. 기업소득을 투자, 임금 증가, 배당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투자, 임금 증가, 배당 등이 단기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해버리면 10%를 과세합니다. 보면 적용대상 기업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죠. 이제 이런 걸로 장난칠 거거든요. 결론 처음에는. 올해는 첫 해니까 아주 깊숙하게 문제 못 낸다고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 초과. 꽤 규모 큰 회사라 단 중소기업 제외. 이거 중요합니다. 이번에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한마디로 대기업 계열사 이런 거. 자, 양가로 3번 미환류소득 과세 방식이죠. 1. 기업별 업종별로 투자 요소가 좀 다양한 점을 감안해서 그 기업들의 특성에 맞춰 두 가지 방법 중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첫 번째 A 방식은요. 우리 회사의 과세 대상 소득이 100억이라고 가정하면 100억의 80%까지는 뭔가를 해야 돼요. 즉 80억까지는 뭔가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 투자, 임금 증가, 배당액이 50억밖에 안 된다면 80억을 돌려야 하는데 50억밖에 안 돌렸으니까 30억을 덜 돌렸죠. 그거의 10% 세율인 3억을 기업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내시는 거고요. 저기요, 우리 회사가 임금하고 배당은 많이 주는데 투자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B 방식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이번에는 과세 대상 소득을 아까 제가 100억이라고 가정했으니까 100억의 30%인 30억 정도는 밖으로 돌려야 하고요.
임금 증가하고 배당액이 만약에 25억이라면 5억을 덜 늘렸으니까 5억의 10%인 5천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되고요. 둘 중에 작은 것으로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동그라미 2번. 2015년 소득분에 대한 2016년 3월 법인세 신고 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요. 한 번 선택하면 3년 동안은 같은 방식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과세 방식 무신고하면 최초 연도 세부담에 일단은 적은 방식으로 적용을 해줍니다. 자, 이제 뭐가 문제냐? 그 박스에 있는 과세 대상 소득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투자는 뭐고 임금 증가는 뭐고 배당액은 뭐냐? 이게 이제 만약에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첫 해니까 계산 문제보다는 말 문제 위주로 정리를 합시다. 자, 반가로 1번의 과세 대상 소득을 보면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의 다음에 가감 항목을 조정해서 산정을 하고 되어 있고요. 주요 가산 항목, 자회사 수익배당금 입금물산입, 단기 투자자산의 당해연도의 감가상각분, 국세 환급금 이자의 입금물산입 등을 다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원래는 입금물산입이나 아니면 차감 항목인 거 아시죠? 이렇게 차감되어 있는 것을 다시 더해서 엎어버리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가산 항목이고요. 동그라미 이번에 주요 차감 항목은 법인세 등 납부할 세금, 물론 지금 구하고 있는 자기 기업 환류세는 빼고요. 그 다음에 법령상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기부금, 송금산, 한도 초과액 등은 다 원래 가산 항목인데 여기서는 빼버려서 그 효과를 없애는 차감 항목으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투자의 범위, 사업용, 유형, 무형, 고정자산, 유형 고정자산은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공구 등이고요. 거기 꽃표시 중요한데요. 일반 토지, 기존 건물, 중고품은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제한적이고 신규 설비 투자 구축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범위에서 제외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토지나 기존 건물이나 중고품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좀 불리하네요. 이런 게 들어가야 납세자한테 유리해지는 건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업무용 건물 공장, 그 다음에 사업장 등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업무용 건물이 투자에 들어가고요. 무형 고정자산은 개발비 특허권, 상표권, 영업권까지는 들어가는데, 광업권까지 들어가는데 영업권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옆 페이지 반가로 3번의 임금 증가액이죠. 보시다시피 임원 안 돼요. 고액 연봉자 1억 2천 이상은 안 돼요. 이런 게 들어가야 유리한 건데요. 안 들어갑니다. 최대 주주의 친족 등을 제외한 일반 직원들의 전년 대비 근로소득 증가액을 구하셔야겠습니다. 반가로 4번의 배당의 범위는 현금 배당만 됩니다. 이거 지금 우리 제 홈페이지에 벌써 많은 분들이 질문했는데 현금 배당만 돼요. 주식 배당이나 이런 거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시겠죠? 밖으로 돈이 돌아야 하잖아요. 이거 현금 배당만 됩니다. 중간 배당하고 결산 배당 다 되는데 우리 고배당 기업이라는 우리 소득세 쪽에서는 이거 결산기에 배당만 되는데요. 얘는 중간 배당까지는 현금 배당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현금 배당으로 보죠. 밖에 지금 유통되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을 사가지고 매입하여서 소각해버리면 그만큼 우리 회사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밖에 있는 주식을 사들였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현금 배당으로 일종을 보기 때문에 이 자사주 매입 소각도 현금 배당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394페이지 기업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기 자본 500억 초과 법인 또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법인의 투자, 임금 증가, 배당 등이 단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면 10% 단위세율로 과세한다. 2번 중소기업은 미완료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내지 않는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요. 3번 전기 대비 순이익의 증가율이 20%를 초과하면 납세 의무가 없다. 이건 제가 참 지어내느라고 고생했는데 이런 건 없죠. 투자, 임금 증가, 배당만 보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얼마 이상 증가한다고 이런 거 면제해주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4번 기업별 업종별로 투자 요소가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해서 기업들의 특성에 맞춰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하여 허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한 번 선택하면 3년 동안 하셔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5번 두 가지 산정 방식 중 최초 선택 시 3년 동안 동일한 과세 방식 계속 적용해야 하며 과세 방식 무신고 시는 최초 연도는 세부담이 적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396페이지 18절의 연결납세입니다. 우리 연결납세는 1차 문제, 계산 문제 나오면 안 푸셔야 하는 거 알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실제로 가장 최근에 2012년도에 연결납세 중에 접대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강의했으니까요. 그걸 또 푼 학생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풀었는데 애석하게도 그 문제는 이의제기감이었죠. 답이 좀 이상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연결납세는 일단은 1차에서는 계산 문제는 풀기 있기 없기예요. 지금부터 기본적인 행정 처리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런 행정 절차, 납세 절차만 나오면 말 문제만 도전하셔야 합니다. 396페이지 1번 네모 연결납세 방식의 적용이죠. 연결납세 양가로 2번 가보시면 연결납세 방식의 적용에 내국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은 이런 거 없고요.
내국 영리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 완전 지배. 우리 일반적으로 기업회계 IFRS에서는요, 연결하려면 50% 넘어가면 연결한다. 근데 연결납세는 100%를 가지고 있어야만 연결납세 한다. 이것도 기억하시기. 그 다음에 적용 가능하고요. 가로 열고 완전 모업인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사항입니다. 연결납세는 승인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강제 적용사항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100%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연결납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선택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완전 자본인이 둘 이상이면 특정 자본인만 선택하는 건 불가능하죠. 삼성전자가 삼성물산하고 삼성중공업을 둘 다 100% 가지고 있으면 연결하려면 두 개 다 해야 하고요. 안 하려면 다 안 해야 합니다. 하나만 하시는 건 말이 안 돼요. 여기서 완전 지배의 개념이라고 양가로 3번이 있죠. 직접 지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를 그냥 100%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거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간접 지배는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 자법인이 또 다른 내국법인으로 100% 이상을 한번 꺾어서 들어가는 것을 간접 지배라고 하죠. 양가로 4번. 연결 자법인 재법인이라고 해서 내 밑에 이런 놈이 껴있으면 걔는 내가 끌고 오지 않아요. 첫 번째, 내 아들내미가 해산 중으로 청산 중에 있으면 안 가져오고요. 두 번째, 법인세법상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유동화 전문회사 같은 것도 끌고 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선실납세 방식을 적용하는 법인도 끌고 오지 않고요. 네 번째,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법인도 끌고 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도 끌고 오지 않습니다. 자, 양가로 5번, 이런 애들은 제일 위에 어머니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연결 모부인 재법인인데요. 첫 번째, 비영리 내국법인이 제일 윗단계에 앉아있으면 얘는 연결을 끌고 올 수가 없고요. 2번,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완전 지배를 받는 법인이죠. 즉, 내 위에 있는 애가 또 다른 사람한테 지배를 받는 중간 단계에 있는 애들은 연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얘 그림의 B법인입니다. B법인. 이 가운데 있는 애들은 당연히 최종 보호인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연결 자법인 재법인 금방 위에서 1번부터 5번까지 사유는 연결 모법인에서 제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줄 1번 보시면 완전 지배는 원래 100%인데요. 완전 지배 여부 판정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이 5%까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완전 지배 100% 봐주는데요. 대표적인 게 우리 사주 주식을 우리 사주 조합원들이 5%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회사가 100% 가지고 있는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주 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아니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했다는 취득한 주식 등은 다행히도 완전 지배 판단할 때 5%까지는 다른 데 가 있어도 문제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우리 398페이지의 절차 규정을 보겠습니다. 적용 신청,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완전 자법인은 최초의 연결사업료도 개시일부터 적어도 10일 이내에 이거 신청하셔야 하고요. 그것도 완전 모법인의 관할 지방 국세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승인 보시면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승인 통지를 해줘야 하고요. 통지 없으면 승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취소는 혼자 보시면 되고, 취소의 효력은 동그라미 1번, 연결사업연도 미공제 결손금이 있다면 각 연결법인에 귀속하는 금액은 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으로 봐서 과세표준 계산해서 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반가로 4번, 취소 후 재조경. 한번 취소당하시면 5년 동안은 다시 못해요. 승인 취소된 연결법인은 취소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이니까 총 5년이죠.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아까 처음에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할 때 쭉 끌고 왔던 자법인들하고는 똑같이 다시 연결납세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양가로 3번의 적용 포기죠. 야, 이거 연결납세 해보니까 힘들다. 이거 별거 아니더라. 그럼 포기할 수가 있는데, 자, 신고 보시면 연결납세 방식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 되는 날까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포기 신고하셔야 하고요. 제한 보시면 연결납세 방식을 최초 적용받은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까지, 즉 총 5년까지는 한 번 신청하면 적용 포기할 수 없으니까 처음에 신중하게 신청을 하시는 거고요. 반가로 3번 포기 효력 보시면 연결납세 방식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 연결 이월 결손금은 결손금 발생법인별 승계하지 소멸하는 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기 후 재적용, 적용 포기한 연결법인은 포기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또 4년 동안은 다시 연결로 돌아올 수 없으니까 처음 신청도 신중히 하시고 포기도 신중히 하셔야 돼요. 포기해버리면 다시 5년 동안 연결로 못 돌아오니까. 양가로 4번 연결사업연도에 보시면 반가로 1번의 원칙,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해야 하고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중공업이 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치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 신청하는 경우 연결 대상 법인들은 연결 사업연도를 신고해야 하며 연결 사업연도가 다른 연결 대상 법인은 사업연도를 변경해서 신고하는 것으로 본다는 소리고요. 예외 일정 요건을 만족한 완전 자법인으로서 본래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고칠 수가 없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연결 사업연도와 일치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 자법인의 사업연도를 별 수 없이 다른 애들의 다 연결 사업연도로 맞춰가지고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연도 의제죠.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납세 개시하는 전날까지가 한 사업연도가 되고요. 이런 경우 별로 없겠죠. 다 1월 1일부터 시작하니까. 동그라미 2번에 연결납세 방식 적용을 포기한다면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한 날에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원래 끝나는 날까지가 또 한 사업연도가 된다는 거고요. 양가로 5번 연결자법인의 추가와 배제죠. 반가로 1번 추가. 연결보법인이 새로 이번에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되면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거 다음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자법인의 설립 등기일부터 바로 연결보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경우에는 설립 등기일에 속하는 사업연부터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배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연결보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 안 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연결자법인의 배제의 경우에는 연결납세 방식의 재적용의 제한, 이월결손금의 승계 및 중간연납세액 승계를 다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납세지 보시면요. 이거는 연결자법인이 아니라 연결무법인의 납세지에서 신고 납부하고요. 연대납세 의무, 연결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들을 다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연결납세는 다 서로 연대납세 의무까지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3번 내문은 계산이니까 넘어가죠. 우리 403페이지의 6번 내모죠. 신고 및 납부입니다. 보면 양가로 1번 연결과세표준의 신고죠.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우리 법인세는 3월 말까지 신고하는데 연결은 4월 말까지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당연히 신고하라고 되어 있고요. 양가로 2번의 연결 중간연합이죠. 이거 연결도 중간연합을 가운데 하셔야 돼요. 각 연결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연합 기간으로 보고 그때부터 2개월 지난 8월 말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게 납부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연결법인세 납부 보시면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다음에 법인세, 가산세 제외하고 이거를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 뭐 빼라는 것이 이건 안 할게요. 양가로 4번 연결자법인의 환급이죠. 연결자법인은 신고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뺀 금액을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연결보법인에게 지급한, 연결자법인은 지가 내는 게 아니니까 무법인에게 요것들을 다 계산해서 뺀 금액으로 지급하라는 소리입니다. 양가로 5번 결정, 경정, 징수, 환급은 기본적으로 개별 납세 방식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 1번 보시면 필수적 첨부 서류 첫 번째 연결소득금액 조정 명세서, 그 다음에 각 연결법인 다 밑에 있는 사회사까지 포함해서 각 연결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이익금 처분계산서, 법인세 가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그 외에 연결법인의 각 출자 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 간 거래 명세서 등은 임의적 첨부사료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필수적 첨부사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때는 바로 무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연결 납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연결법인이 법령에 따른 수시부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할지방국세청은 연결납세 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수시부가는 뭔가 세금을 조금 냈거나 문제 있는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과세되는 거니까 이러면 승인 바로 취소가 돼버리고요. 2번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원래 일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본래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서 도대체 일치시킬 수 없는 애들은요. 완전 자법인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의 경우는
갸를, 자법인을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서 연결납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3번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4번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완전 자법인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죠. 그래서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해야 하며 이 경우 완전 자법인이 둘 이상이면 그때는 일부를 선택해서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4번이 틀린 설명이죠. 말도 안 되는 설명이고요. 5번에 법인의 설립 등기일부터 연결무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 그러니까 설립하자마자 처음부터 100%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죠. 이러면 설립 등기일에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 방식을 바로 적용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본 CPA 2011년 기출문제죠.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완전 자법인이 둘 이상이면 둘 다 하려면 해야죠. 그렇죠. 2번 추계조사 결정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서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는 연결납세 적용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저 1번 문제의 동그라미 1번 보기, 2번 문제의 동그라미 2번 보기가 각각 적용 승인 취소 사유니까 한 분 정도 정리하시고요. 3번 연결납세 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 그러면 총 6년이죠. 틀렸네요. 5년이 아니라 4년이라고 해야 총 5년이 되는 거니까요.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 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맞는 말씀이고요. 4번 법인의 설립 등기일부터 바로 연결모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저 1번 문제 보기 5번하고 같죠? 이제 그 말 읽을게요. 5번 연결모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이건 4개월 준다고 그랬죠? 3개월이 아니라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3번 문제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출문제인데 문제를 풀면 안 되는 그 문제니까 궁금하신 분들만 찾아보도록 하시죠. 여기까지 해서 법인세까지 종강하고요. 제가 국기법하고 상증법도 지금 계속 교재 작업을 조금씩 하고 있으니까 완성되는 대로 공개 특강 방식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떨지 마시고요. 차분히 정리하셔가지고 반드시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신 다음에 2차 세무회계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